이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빛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빛을 나누기 위해 여기에 모였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국회 앞. 한 미국인 여성이 수많은 한국인들을 보며 멍하니 할 말을 잃습니다. 수많은 시위를 경험했지만 이곳 한국에서 또 다른 세계를 배우게 되었다는 그녀의 사연. 지금 바로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자베스 모건이라고 해요. 줄여서 보통 절 엘리라고 부르죠.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 출신의 다큐멘터리 제작자이자 저널리스트로 지난 10년 동안 세계 곳곳을 누비며 시민운동과 민주주의에 관한 이야기를 담아온 사람이에요. 좀 지루하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제 직업에 비해 제 이야기는 재미있을 테니까 조금만 참고 들어주세요. 다시 말을 이어가자면 저는 시민운동을 주로 담는 다큐멘터리 제작자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사람들의 목소리와 그들이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열망을 담는 일이 제 삶의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최근 제가 새로운 영감을 받게 된 나라가 있답니다. 예상하셨겠지만 바로 한국이에요. 물론 한국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 그보다도 저는 몇 년 전부터 이미 K-팝이라든지 한국 대중문화에 큰 관심이 있었어요. 한국이 낳은 최고의 아이돌이라고 할 수 있는 BTS나 블랙핑크 같은 아티스트들의 음악은 물론이고 한국 드라마와 영화에도 저는 푹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겨울 모처럼의 휴가를 맞아 저는 몇 년 동안 꿈꿔왔던 한국 여행을 드디어 실행에 옮기기로 했었답니다. 서울의 화려한 거리,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모습을 직접 경험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여행을 떠나기 전 한 가지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었어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소식이었죠. 바로 한국의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뉴스였어요. 한국처럼 안정적이고 현대적인 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정말 의외였죠. 그 뉴스를 보니 머릿속이 복잡해지더라고요. 과연 지금 한국은 안전할까? 내가 정말 이 시기에 한국을 방문해도 괜찮을까? 싶은 생각들로요. 당연스럽게도 여행 계획을 취소해야 할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상 이미 당장 한국 여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도 저도 못하고 망설이기만 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명색이 시민운동 저널리스트이자 다큐멘터리 제작자인데 그냥 가버려 싶기도 했고요. 그렇게 고민이 이어지던 중 우연히 SNS에서 한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그 영상은 제가 최근에 봐온 영상들 중 가장 흥미로운 영상이었어요. 바로 한국의 시위 영상이었죠. 이 영상 속의 시위는 제가 알고 있던 다른 시민운동들의 시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사람들은 손에 K-파프 응원봉을 들고 있었고 그 유명한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고 있더군요. 사람들은 평화롭게 하지만 열정적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댓글을 통해 알게 된 사실 하나는 저를 더욱 놀라게 했죠. 그들이 시위가 끝난 후에 거리까지 청소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헛웃음이 나왔죠. 그런 경우는 듣도 보도 못했거든요. 영상을 다 본 순간 제 가슴 속에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두려움은 점차 사라지고 호기심과 흥미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죠.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건 내가 직접 경험해봐야 하는 일인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마침내 들었을 때 그렇게 저는 한국으로의 여행을 계획대로 이어가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사연의 모든 사건이 시작되었어요. 사건의 시작으로 되돌아가서 다시 제대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이 모든 사건의 시초였던 그 영상. 저는 한국 시위 영상을 처음 본 그 순간을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하던 중이었죠. 그러다 우연히 눈에 띈 영상 하나가 저를 멈춰 세운 거예요. 서울의 여의도 국회 앞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들의 손에는 오색빛깔의 화려한 무언가가 들려 있었어요. 바로 응원봉이었죠. 그 응원봉이 흔들거리는 곳은 무대가 아닌 거리 한복판이었고 그 거리는 온통 반짝이는 형광색 불빛이 춤추고 있었어요. 그리고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가 배경음악으로 흘러나오고 있었죠. 저는 혹시 AI로 만든 합성 영상인가 하는 생각도 했어요. 시위라기보다는 한 편의 공연 같았거든요.
사람들이 손을 흔들며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었고 심지어 그들의 움직임은 일종의 춤처럼 보이기까지 했죠. 제가 시민운동을 조사해봐서 잘 아는데 보통 다른 시위의 분위기는 절대 이렇지 않아요. 보통은 긴장감과 대립의 불꽃이 튀고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실려나가는 그런 곳이 시위장이죠. 그런데 이곳은 달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명 자신들의 목소리를 강렬하게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식은 누구보다도 희망적이고 창의적이었어요. 미친 듯이 타오르는 호기심으로 저는 재빨리 영상 속 댓글들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한국 시위 문화의 또 다른 면모를 알게 되었죠. 한국인들은 서로를 응원하고 또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었어요. 멋진 시위다, 평화로운 시위다, 흥겹다. 그리고 심지어는 청소까지 다 해놓고 갔으니 완벽한 질서였다라고 써있더군요. 심지어 자발적으로 말이에요. 아니, 수천 명의 사람이 모인 뒤에도 질서 정연하게 깨끗한 거리를 남기는 시위라니요? 저는 이 시위 영상을 보며 한국인들이 가진 책임감, 그리고 그 책임감을 담은 문화적 표현을 느낄 수 있었어요. 물론 이 영상에 대한 외신의 보도들도 쉽게 찾을 수 있었지요.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시위는 단순한 저항의 형태를 넘어 문화와 창의성을 결합한 새로운 방식으로 발전했다라고 전했고, AFP 통신은 평화적이고 질서 있는 시위 방식은 다른 나라들의 영감을 줄 만하다고 평가하고 있었어요. 외신들이 이런 표현을 쓴 이유를 저 역시도 영상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죠. 그리고 그때 제 고민은 사라졌어요. 아니, 그것도 아니고 완전히 뒤바뀌었죠. 더 이상 안전할까? 라는 질문이 아니라 못 참겠군. 당장 직접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로 바뀌었거든요. 제 마음은 이미 한국으로 향하고 있었지요. 그렇게 저는 제 여행 계획을 유지하기로 했고 새로운 기대감으로 가득 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현실도 그렇게 단순한 건 아니었죠. 뉴스를 켤 때마다 한국의 계엄령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고 국제사회에서 여행주의보가 발령됐다는 소식이 이어졌거든요. 주변 사람들도 하나같이 말했죠. 지금 거길 가겠다고? 미쳤어? 라고 말이에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도 흔들리지 않은 건 아니었죠. 공항에서 만약 문제가 생기면? 내가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 놓이면?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돌았거든요. 시민운동이 휩쓸고 간 자리를 가서 인터뷰를 한 적은 많았지만 이렇게 실시간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시민운동의 한가운데에 뛰어들긴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그 영상에서 보았던 사람들의 얼굴과 그들의 목소리는 제게 계속 말을 거는 것처럼 아른거려 잊을 수가 없었죠. 그들의 눈빛 속에는 두려움이 아닌 결의가 있었고 그들이 부르는 다시 만난 세계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희망의 찬가처럼 들렸거든요. 결국 저는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정말로 가야 하는 이유가 뭐냐고 말이죠. 그러자 답은 너무도 분명했어요. 이건 단순히 한국을 여행하는 문제가 아니었지요. 저는 그 창의적이고 평화로운 시위의 진짜 모습을 봐야만 했어요. 제가 다큐멘터리 제작자로서 쌓아온 시간과 경험이 제게 속삭였거든요. 이건 내가 꼭 담아야 할 이야기야. 세상이 이런 방식의 저항과 희망이 가능하다는 걸 알아야 해. 이렇게 말이에요. 결국 저는 떠나기 직전 제대로 된 한국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한국에 있는 친구에게 연락을 했어요. 대학 시절 교환학생 프로그램에서 만났던 이 친구는 한국의 문화와 정치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녀는 저에게 서울 여의도의 국회 앞이 최근 시위의 중심지라고 알려줬고 안전하게 현장을 방문할 수 있는 방법도 조언해 주었어요. 또한 SNS에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정보를 통해 시위 일정과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도 알려줬죠. 그녀는 상황이 조심스럽다 보니 걱정된다고 하면서도 그래도 한국의 시위 현장은 위험한 곳이 아닐 테니 괜찮을 거라고도 저를 격려해 주었어요. 그 말은 마치 마지막 불확실성을 날려버리는 바람처럼 들렸죠. 저는 SNS와 실시간 뉴스를 통해 시위 일정을 꼼꼼히 확인하며 더 많은 정보를 모았고 점점 더 기대감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두려움은 나중에 생각하고 지금은 그들의 열정과 희망 속으로 들어갈 시간이라고 스스로 다독였죠. 결국 저는 그렇게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제 마음속에서는 단 하나의 확신만이 맴돌고 있었죠. 이 여정은 그동안의 여행들과는 달라. 이건 내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꿀 기회가 될 거야. 라는 확신 말이에요.
이제 한국의 이야기를 들을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한국. 저는 도착하면서 실제로 본 한국의 모습에 감탄하고 또 감탄했어요. 여러분은 한국에만 사셔서 모르겠지만 한국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더 정말 아름답고 깨끗하고 특별한 나라랍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하기엔 시간이 없으니 그냥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외국인들이 괜히 한국에 와서 감탄하는 게 아니라는 거 말이에요. 무튼 그렇게 한국에 와서 짐을 정리한 저는 곧바로 다음 시위 일정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간단한 카메라 장비를 챙겨서 국회로 향했죠. 이윽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첫 발을 내디딘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들어온 기분에 푹 빠지고 말았습니다. 길을 따라 빼곡히 모여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 손에서 빛나는 형형색색의 K-파프 응원봉이 정말로 흔들리고 있었어요. 마치 축제 현장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었죠. 시위대의 열기는 차가운 겨울바람도 막을 수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익숙한 노래가 들리더군요. 바로 캐롤이었어요. 흥겹고 다정하고 너무도 잘 아는 멜로디였지만 가사는 전혀 달랐죠. 저는 근처에 있던 한국인에게 가사에 대해 물어봤고 그는 캐롤의 가사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저는 그 창의성과 유머에 놀라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죠. 여기서 사람들은 노래를 따라 부르며 서로 미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폭력과 비명, 그리고 긴장감이 가득한 다른 시위와는 완전히 달랐죠. 그들이 평화롭게 응원봉을 흔드는 모습은 마치 공연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 같았어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들은 단순히 즐거움을 나누기 위해 모인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자유와 변화를 향한 진지한 염원이 담겨 있었죠. 한참을 넋을 잃고 그 광경을 바라보던 중 무대 같은 장비 없이 자연스럽게 울려 퍼지는 또 다른 곡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노래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였어요. 이걸 실제로 듣다니 감격스러웠죠. 바로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봤는데 말이에요. 참가자들이 자연스럽게 캐롤에서 이 곡으로 넘어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그 안에 담긴 희망과 연대의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한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다시 만난 세계가 울려 퍼지는 동안 제 옆에 서 있던 한 청소년이 반짝이는 응원봉을 높이 들고 흔드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그는 마치 공연의 주인공이라도 된 듯 신이 나 있었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말을 걸어봤습니다. 응원봉이 정말 예쁘네요. 그런데 시위에 이걸 왜 들고 오게 됐어요? 솔직히 저는 그 친구가 해맑게 그냥 즐거워서 나왔다고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망설임 없이 튀어나온 그의 대답이 정말 놀라울 만큼 단순하지만 강렬했죠. 이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빛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빛을 나누기 위해 여기에 모였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고 그 빛나는 응원봉은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라 그가 가진 희망의 상징처럼 보였어요. 이 시위는 그저 반대를 외치는 자리가 아니라 함께 빛을 나누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이 모인 하나의 연대였던 거예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위 현장의 분위기 역시 놀랍도록 평화로웠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밀치거나 소리를 지르는 일은 전혀 없었어요. 대신 그들은 손을 맞잡고 함께 춤을 추며 하나가 되어 있었죠. 한쪽에서는 손수 제작한 깃발을 흔드는 사람들이 보였고 다른 쪽에서는 어린아이들과 함께 참여한 가족들도 있었어요.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놀라울 정도로 강한 통일성이 느껴졌죠. 저는 한참을 돌아다니며 참가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20대 여성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돕기 위해 이곳에 모였어요. 우리는 저항만 하는 게 아니에요.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죠. 깊이 있는 그의 말에 저는 진정한 공감을 느꼈어요. 한국인들의 시위는 그저 평범한 정치적 요구를 넘어서 서로를 연결하고 하나로 묶는 과정이었죠. 그곳에는 분노 대신 희망이 있었고 갈등 대신 창의적인 연대가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시위 현장을 돌아다니며 참가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저는 한 중년 남성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평화로운 시위를 보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아파요. 지금과는 너무 달랐던 과거가 떠오르거든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물었죠. 그러자 그는 제게 1980년 광주에서 일어난 일을 들어본 적이 있냐고 물었어요. 아, 그 사건. 들어본 적 있는 사건이었지요.
대학 시절 국제정치 수업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를 배우며 스쳐 지나갔던 광주 민주화 운동. 하지만 그 사건의 진정한 의미와 그 뒤에 숨겨진 인간적 고통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어렴풋이만 그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러자 그는 제게 자세한 이야기를 설명해 주었죠. 그는 그때도 계엄령이 선포되었었다며 시민들이 군부 독재에 맞서 자유를 외쳤지만 돌아온 건 총과 칼뿐이었다고 말했어요. 거리에는 총성이 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다고요. 모두가 자유를 외쳤지만 대가는 너무나 컸다고도 말했어요. 저는 그 속에 담긴 묵직한 슬픔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제서야 대학 때 얼핏 보았던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의 기록 사진과 영상을 떠올렸죠. 탱크가 거리를 지배하던 모습, 피를 흘리며 쓰러진 시민들. 그게 한국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한국은 지금으로선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암울했던 시기를 겪었던 거예요. 저는 그에게 왜 그때를 떠올리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가 그러더군요. 그 끔찍했던 경험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 거라고요. 그는 이제 우리는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내기로 선택했습니다. 지금의 평화로운 시위는 과거의 고통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에요. 라고 말했어요.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나라의 민주주의가 이토록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쌓아 올려졌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고 동시에 그 고통을 희망으로 바꾼 한국 시민들의 저력에 경외심이 들었죠. 그는 지금 이곳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이들이 그 아픔을 기억하고 있으러갈고 했어요.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죠. 그 기억이 오히려 바로 오늘날의 평화로운 저항을 가능하게 만드는 원동력이라는 것을요. 과거의 피와 눈물로 이루어진 민주주의의 유산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야말로 경이로운 일이었죠. 한국 시민들은 그들의 고통을 잊지 않고 그것을 더 나은 미래로 바꾸는 데 성공한 거예요. 그렇게 국회 건물 앞에서 사람들이 함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보며 저는 벅차오르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그들의 목소리와 빛나는 응원봉이 만들어낸 장면을 잊을 수 없어 잠을 설쳤어요. 늘 해오던 취재 대상들과는 다르게 인간이 가진 가능성과 희망의 모습을 보여주는 순간이었다는 생각이 끝없이 들었죠. 그리고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은 지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방법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며칠의 여행을 이어간 뒤 저는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위에 참여하기로 했어요. 시위가 길어지고 있으니 시민들의 행보도 좀 바뀌지 않았을까 싶었거든요. 인간은 누구나 시간이 지나면 지치지 마련이니까요. 특히 그게 개인이 아닌 단체라면 더더욱 나태해지기 쉽죠.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이 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찾아간 시위장에서 저는 또 다른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답니다. 저번처럼 여의도 국회 앞에 시위 현장을 둘러보던 중 저는 길 건너편의 한 카페로 들어갔어요. 따뜻한 음료로 몸을 녹이며 주변을 관찰할 계획이었죠. 그런데 카페 안에서 마주한 광경이 또 다시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입구 근처에는 작은 메모판이 걸려 있었고 거기에는 사전 결제된 음료 목록이라는 제목 아래 이름과 메시지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따뜻한 아메리카노 10잔 힘내세요. 함께 만들어가요. 카페 라떼 5잔. 모두를 위한 연대. 핫초코 3잔 추운 날씨 마음은 따뜻하게. 카운터에서 주문하려던 저는 이 메모판을 보고 직원에게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죠. 시위에 참여하신 분들이 서로를 응원하기 위해 음료를 사전 결제해 두고 가셨다고요. 이름을 적지 않기도 하고 이렇게 간단한 메시지와 함께 남기고 간다더군요. 오시는 분들이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다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이 말도 안 되는 세심한 배려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서로를 돌보며 격려하는 이들의 연대감이 너무나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영화 속에서도 쉽게 생각해낼 수 없을 법한 일이었죠. 음료를 주문하지 않고도 이미 사전 결제된 아메리카노 한 잔을 받아든 저는 손에 든 컵이 단순한 커피 이상의 의미를 가진 것처럼 느껴졌어요. 솔직히 이 나라 사람도 아닌 제가 받아도 되나 싶었지만 이렇게 받은 은혜는 제가 다큐멘터리로 꼭 갚겠다고 다짐했죠. 시위가 끝난 후 거리로 돌아왔을 때는 또 다른 장면이 저를 놀라게 만들고 있었어요.
시위가 끝난 자리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더니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자발적으로 거리를 청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인터넷에서 봤던 그 질서정연한 모습이구나. 거리는 어느새 응원봉 대신 쓰레기 집게를 든 사람들로 가득했죠. 저는 놀라움에 혀를 차며 그곳에 있던 한 여성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여기서 이런 일을 누가 주도하는 건가요? 그러자 그녀가 그러더군요. 누구 하나 주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이곳을 사용하는 만큼 책임도 함께 나누는 거죠. 이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작은 캔 하나, 버려진 휴지 한 장까지 놓치지 않으려는 듯 세심하게 거리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아이들과 함께 나온 가족들도 함께 청소에 동참하고 있더군요. 그 추위에 말이에요. 볼이 빨갛게 달아오른 아이들이 해맑게 청소를 돕는 모습을 보니 정말 이 모습은 전 세계가 꼭 배워야 하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모습은 시위의 연장이자 또 하나의 평화적이고 창의적인 메시지처럼 보였죠. 한국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상호 책임과 연대의식은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깊고 강한 기반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그날 저는 그 커피 한 잔의 따뜻함과 거리를 깨끗이 청소하던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연대라고요. 의견 피력과 정치적인 갈등을 넘어서서 서로를 지지하고 함께 나아가는 모습. 이것이 한국이 세상에 보여주는 희망의 모습이라고 말이죠. 이 경험은 제게 또 하나의 귀중한 교훈도 남겼습니다. 민주주의는 단순히 권리를 주장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것은 서로를 돌보고 책임을 나누는 데서 비로소 완성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은 그 완성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었죠. 이렇듯 시위 현장에서의 경험은 제게 한국이라는 나라를 새롭게 보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른 나라들의 시위 현장을 떠올리고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되었죠. 저는 미국에서 기자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시위를 취재해왔어요. 그중 일부는 격렬한 대립과 혼란 속에서 진행되었고 때로는 폭력으로 끝이 나기도 했죠. 경찰과 시위대가 대치하고 불타는 자동차와 부서진 창문은 시위의 흔한 장면이었으니까요. 미국은 총기도 있으니 뭐 말 다 했죠. 반면 한국의 시위는 저를 완전히 다른 세계로 데려다 놓았어요. 여의도에서 목격한 창의적이고 평화로운 시위는 분노가 아닌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한국 시민들은 서로를 돌보며 질서를 유지하면서도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죠. 그들의 방식은 단순히 구호를 외치는 것을 넘어서 노래하고 춤추며 연대의 에너지를 공유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문득 그런 것도 궁금해지더라고요. 왜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방식의 시위가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거요. 그 이유를 깊이 생각해보니 한국 사회에 뿌리내린 상호 존중과 책임의식, 그리고 대중문화가 결합된 특별한 문화적 배경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이 내용은 제 칼럼에도 쓸 거고요. 한국의 이러한 문화적 힘은 국경을 넘어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태국과 홍콩에서도 K-팝이 시위의 도구로 사용된 사례가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2020년 태국에서도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위에서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가 울려 퍼진 적이 있답니다. 시위대는 이 노래를 함께 부르며 연대를 표현했고 이 장면은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죠. 홍콩의 민주화 운동에서도 K-팝을 사랑하는 팬들이 자신들의 아이돌과 메시지를 연결시키며 전 세계 팬덤의 관심을 시위로 끌어들였고요. 이 모든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점은 한국의 대중문화가 단순히 즐길 거리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강력한 연대의 도구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한국의 위상이 그 정도로 대단한 거죠. 물론 중요한 게 K-팝인 건 아니에요. 평화적이면서도 창의적인 방식, 그리고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연대의 문화가 진정으로 중요한 거죠. 이런 것들은 더 많은 국가와 사회에 영감을 줄 수 있을 거예요. 한국은 단지 자신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그치지 않고 글로벌 사회의 새로운 방식의 저항과 연대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답니다.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 길, 저는 이 경험을 어떻게 제 다큐멘터리에 담아낼 수 있을지 고민하느라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한국이 단순히 과거의 아픔을 극복한 나라가 아니라 새로운 희망의 언어를 만들어가고 있고 그 언어는 전 세계가 배워야 할 귀중한 교훈이 될 것이라는 것을요. 그렇기에 이 다큐멘터리는 매우 중요한 저의 사명과도 같았죠. 한국이 보여준 이 특별한 시위 방식과 연대의 메시지를 우리는 얼마나 잘 받아들이고
우리의 방식으로 변환할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저널리스트이자 다큐멘터리 제작자로서 제가 가져가야 할 숙제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세상을 탐구할 것이에요. 이제 제 사연은 여기서 끝입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가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이유를 다시금 상기시켜준 멋진 경험이었어요. 저는 단순히 사건을 기록하기 위해 카메라를 들지 않아요. 저는 사람들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그것을 공유하기 위해 이 일을 하죠. 한국의 시위 문화는 저항의 외침을 넘어 희망의 언어로 가득 차 있어요. 단순히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창의성과 연대의 힘으로 세상을 밝히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전 세계에 알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한국에서 보여준 방식으로 평화를 이루고 공동체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싶어요. 앞으로 제가 제작하게 될 이 다큐멘터리는 단지 한국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민주주의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희망의 메시지가 될 거예요. 이 여정은 저를 변화시키고 또 성장시켰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에 깊이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오늘의 사연을 마칩니다. 한국 시민들이 보여준 창의성과 평화, 그리고 연대의 정신은 제가 평생 간직할 보물이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한국. 저는 한국이 보여준 빛을 반드시 전 세계에 전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요즘 참 나라가 시끄럽죠. 그런데 이런 사연이 들어온다니 세계가 저희를 이렇게 바라봐주고 있는 것 같아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엘리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의 시위 문화가 단순히 저항을 넘어 연대와 창의성의 상징이자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녀가 남긴 말처럼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희망의 빛을 나누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사연자분께 전해드릴 댓글도 남겨주시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탈리아 활락과 불빛에서 공부가 될 것 같아요? 너 그럼 한국은 뭐가 다를 것 같니? 차라리 다른 학과에 가? 이제 와서 무슨 부모 노릇이에요. 저는 갈 거예요. 이탈리아 가정집에서 한부모와 자식이 소리를 지르면서 싸우고 있는데요. 마치 한국 집안처럼 공부와 진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평범해 보이지는 않는데요. 무슨 일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비자를 얻어 한국에서 직업을 얻은 이탈리아인 써니라고 합니다. 이탈리아인이 어떻게 한국으로 오게 되었냐고요?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저는 이탈리아어밖에 할 줄 몰랐는데 한국어를 해야 했고 경쟁력을 가지려고 영어 공부까지 했으니까요. 저의 사춘기는 부모님의 불화 때문에 반항적인 길을 걷게 된 이탈리아에서의 파란만장한 성장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교육에 관심이 없던 저는 이탈리아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부모님의 불화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의 환경도 너무 싫었어요. 활락과도 대마도 합법인 나라에서 도대체 어떤 공부를 할 수 있겠어요. 전 정말 공부에 흥미가 없었어요. 저는 간신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감자튀김 집에서 아르바이트만 하면서 살고 있었는데요. 뭘 해야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었어요. 일종의 우울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친구가 유튜브로 동양인 남자들을 보고 있었어요. 저도 그날따라 심심했나 봐요. 같이 영상을 보기 시작했죠. 좋아할 거면 차라리 미국 가수를 좋아하는 게 낫지 않냐라고 말했었는데요. 이건 정말 시대에 뒤떨어진 말이었어요. 그 노래는 방탄소년단의 러브마니 서브였는데요. 저 단순한 말이 제 마음을 때렸어요. 부모님은 소리를 지를 때마다 너만 아니었으면 이혼했을 텐데 라는 말을 달고 사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무시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도 마음의 상처를 달고 있었죠. 그런데 이때들은 이 노래가 저를 구해준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방탄소년단만 찾아봤어요. 좀 바보 같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그게 저를 살게 해줬어요. 처음에는 번역된 영상들을 기다렸는데요. 시간이 지나니까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자막이 달릴 때까지 기다려야 했거든요. 저는 결국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부모님은 여전히 저한테 별로 관심이 없으셨어요. 이탈리아는 무역학이나 국제학이 발달한 나라인데요. 아무래도 운하를 통해서 유럽 곳곳에 중개무역을 하는데 익숙한 나라라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공부를 하는 모습을 보자 부모님은 처음에는 콧방귀를 뀌셨어요.
공부를 해봤자 얼마나 하겠냐고 하면서요. 제가 공부를 계속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한국어를 공부하다가 목표가 생겼거든요. 저는 이탈리아의 최고 명문대인 밀라노 대학교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한국학과가 있는 곳이 별로 없었거든요. 제 꿈은 이탈리아를 탈출해서 어떻게든 직업을 구해서 한국으로 가는 거였어요. 마침내 제가 밀라노 대학교의 한국학과에 합격했을 때 관심도 없던 부모님이 저에게 관심을 보였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죠. 부모님은 차라리 영어학과나 불어학과에 가라고 했어요. 선진국은 거기라고 하면서요. 점수가 안 되면 일본어학과나 중국어학과에 가는 게 낫다고 말했어요. 저는 절대 흔들리지 않았어요. 무조건 한국에 가야 했습니다. 한국에 간다는 건 저에게 집으로부터의 탈출이기도 했어요. 유럽 대륙이 아니라 무조건 먼 곳으로 가고 싶었어요. 일생활은 더 즐거웠어요. 한국학과에는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또 한국학과에서는 한국어만 배우는 게 아니었어요.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나 역사도 같이 배웠었는데요. 저는 일본학과에 가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생각했어요. 한국의 역사를 배우면서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한국에 얼마나 치사하게 굴었는지가 너무 보였거든요. 단순히 치사한 정도가 아니라 너무했어요. 2차 세계대전 때 식민지라는 같은 아픔을 공유한 한국이 더더욱 좋아졌어요. 심지어 한국은 일본한테 배상도 제대로 못 받고 이토록 멋지게 발전했다는 사실에 저에게 자부심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한국을 공부하는 건 저에게 치유 과정이기도 했어요. 저도 멋지게 어렸을 때의 상처를 극복하고 사회인으로 자라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다는 마음을 심어주었거든요. 저는 방학 기간에는 한국인 모임에도 참석했습니다. 한국어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도 진짜 한국인들 사이에 있으니까 속담 같은 것들이 어려웠어요. 그래도 한국인 참석자들의 따뜻한 환대와 동료애가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한 열망이 점점 커졌고 한국어를 계속해서 공부했어요. 결국 해외 영업팀으로 에즈밀리리터이라는 반도체 회사에 입사할 수 있었죠. 왜 에즈밀리리터이었냐고요? 저는 무조건 글로벌 기업으로 입사해야 했어요. 그래야 한국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요. 저는 반도체는 전혀 몰랐지만 한국이 반도체로 유명한 나라라는 건 알았어요. 저는 호시탐탐 한국에 갈 수 있는 기회만을 노렸습니다. 결국 한국 지사 자리를 제안받았습니다. 한국에서의 면접은 써니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면접관들의 따뜻하고 안심할 수 있는 태도에 힘입어 써니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한국 지사의 합격 소식을 들은 날 저는 눈물이 났어요. 제가 드디어 해냈다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싣었어요. 부모님은 이제 와서 제가 가지 않았으면 했지만 저는 지금까지 한국을 보고 달려온 것이라서 가지 않을 이유가 없었어요. 비행기가 서울로 내려오면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새로운 모험을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 어려움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이 되었습니다. 활기찬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 도착한 순간 마치 살아있는 교과서 속으로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고궁원 높이 솟은 고층 빌딩 사이로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번화한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저는 한국에서의 생활이 그 어떤 공부로도 준비할 수 없었던 훨씬 더 몰입적이고 심오한 경험이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역시 책으로 보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것이 훨씬 대단했어요. 제가 공부하는 책들은 한국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책에서 보았던 사진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높은 건물들이 있었거든요. 한국을 이해하기 위한 저의 여정은 역사 탐방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글로만 봤던 한국의 역사를 직접 제 눈으로 볼 수 있었어요. 경복궁과 같은 유적지를 방문했는데 조선 왕조의 웅장함이 전각과 누각을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유적지를 걷다 보면 왕과 왕비, 학자와 예술가 전쟁과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과거의 속삭임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을 이해하는 데 있어 현대 문화를 접하는 것 역시 중요했습니다. 서울은 네온사인 번화한 시장 활기찬 거리로 잠들 줄 모르는 도시였습니다. 서울은 밤 문화가 발달한 곳이지만 홍등가가 발달한 곳은 아니었어요. 이 부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밤에도 가볍게 술을 마실 수 있었으니까요. 위협을 느끼지 않아도 되고요.
저는 정말 한국이 좋았어요. 특히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곳은 한강공원이었는데요. 공원에서 대마초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건지 아세요? 한강공원은 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제 안식처와도 같은 곳입니다. 넓고 유유히 흐르는 한강은 항상 움직이고 변화하는 역동적인 삶의 본질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었거든요. 한강공원을 방문할 때마다 매번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햇빛이 물 위에 춤추는 모습이나 바람에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등 항상 제 시선을 사로잡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공원은 단순한 휴식처가 아니라 활동과 삶의 중심지입니다. 저는 자전거를 타는 걸 좋아했는데요. 대중교통보다 자전거를 더 이용하는 이탈리아 사람들의 특성인가 싶어요. 양옆으로 펼쳐진 도시와 강을 바라보며 자전거를 타는 동안 머릿결에 스치는 바람의 느낌은 정말 짜릿합니다. 업무와 일상의 압박감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느끼는 순간입니다. 바다 비린내와는 다른 한강의 냄새를 좋아했어요. 저녁이 되면 한강공원은 변모합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불을 밝히며 어둑어둑해지는 하늘을 배경으로 황홀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강가에 앉아 물 위에 반사되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종종 생각에 잠기곤 했어요. 사색에 잠기며 순간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시간이었어요. 에즈밀리리터에서의 직장 생활도 저희 문화적 몰입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서 일하면서 한국인 동료 및 고객들과 교류하면서 한국의 직업 문화에 대한 통찰력을 얻었습니다. 직장에서의 위계질서 존중 화합의 중요성에 대해 배웠습니다. 헌신과 강한 책임감이 특징인 한국의 직업 윤리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한국의 빠른 경제 발전의 원동력과 글로벌 기술,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역사와 문화를 탐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인을 이해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진정한 본질이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과 친절함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저는 두 팔 벌려 환영받았습니다. 현지 식당에서 식사를 하거나 공원에서 대화를 나누는 등 일상에서 만난 한국인들과 교류하는 모든 순간이 따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문화를 공유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고 저의 문화에 대해서도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당연히 영어로 말을 걸더니 제가 한국어를 하는 걸 알면 정말 좋아했어요.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한국 문화의 독특한 애정과 정서적 유대감의 형태인 정이라는 개념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정은 사람들이 서로를 대하는 방식, 공동체를 돌보는 방식, 가족과 친구를 묶어주는 강한 유대감에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정은 언어와 문화를 초월하는 개념이었고, 저는 제가 만난 사람들과 저만의 정이라는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이해하는 여정에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화적 오해와 이방인이라는 느낌을 받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한국의 복잡한 사회 규범과 에티켓을 익히는 것은 때때로 벅찬 일이었습니다. 특히 감자튀김은 용서가 안 됐어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던 곳에 감자튀김이 생각이 많이 났어요. 이탈리아 감자튀김은 동물성 기름에 두세 번이나 튀겨주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그리움보다 한국에서의 행복이 더 크니까 괜찮았어요. 아무래도 제가 방탄소년단 때문에 한국에 오게 된 것에 대해 흥미를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방탄소년단을 본 적이 있냐고 여쭤봤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말해요. 서울을 도대체 어떤 사이즈로 생각하는 거냐고요. 사실 저 콘서트도 한 번도 못 갔어요. 한국 사람들이 손이 얼마나 빠른지 티켓팅을 매번 시도하는데 실패했어요. 오히려 유럽에서 방탄소년단 콘서트 가기가 더 쉬웠던 것 같아요. 하긴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인기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인기가 없겠어요. 한 번은 진짜 성공한 줄 알았어요. 하지만 결제를 시도하는 순간 인터넷 창이 꺼져버렸어요. 저는 절망했습니다. 그렇게 다음 콘서트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방탄소년단이 군대에 가버렸어요. 괜찮아요. 저는 한국에 계속 있을 거니까요. 2026년 콘서트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 서울에서의 생활이 펼쳐지면서 매일 새로운 지평과 경험을 하게 되었고 먼 꿈만 같았던 이 땅과의 인연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한국 경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단순히 서울에서 생활하고 일하는 것 이상의 의미로 생활의 구조에 완전히 몰입하고
그 리듬을 이해하며 미묘한 차이를 감상하는 것을 포함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미식 여행도 마찬가지로 풍요로웠습니다. 전 한국의 모든 것을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국인들도 먹기 힘들어한다는 홍어나 청국장 같은 것도 꼭 한국 직원분들을 따라가서 먹었어요. 상사분들은 아주 좋아하셨어요. 한국인들도 못 먹는 것들을 제가 먹으려고 하니까요. 그런데 제가 비위가 강한 편인지 다 맛있었어요. 대담한 맛과 다양한 요리로 무장한 한식은 일상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김치부터 따뜻한 삼계탕까지 매 끼니마다 새로운 맛과 전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식사는 단순히 육체적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소통하고 삶의 일부를 공유하는 사회적 경험이었습니다. 저도 한국에서는 진라면이나 신라면 같은 국물 라면을 더 많이 먹는데요. 제 취향은 개인적으로는 진라면 매운맛이에요. 방탄소년단 멤버가 광고를 하거든요. 그런데 외국에서는 신라면보다 삼양이 수출량이 더 많은 거 아세요? 요즘 동남아나 유럽에서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삼양 불닭볶음면을 먹거든요. 사실 저도 자주 먹어요. 매워서 속이 쓰리긴 한데 스트레스를 풀어주거든요. 정말 한국의 모든 경험이 저한테는 새로웠어요. 하지만 한국의 경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동질적인 사회에서 외국인으로서 겪는 복잡한 문제를 헤쳐나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이방인처럼 느껴지는 순간도 있었고 문화적 차이를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과 이탈리아에서 같이 살던 때보다 훨씬 행복했어요. 또한 한국에서의 생활은 개인적인 성장과 자기 성찰로 이어졌습니다. 공동체에 대한 강조, 우서른에 대한 공경, 인간관계에서 조화의 중요성 등 한국의 가치와 관행을 받아들이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가치들은 저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제 세계관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습니다. 또한 도전에 맞서는 회복, 탄력성,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유연성, 문화적 경계를 뛰어넘는 공감 능력 등 제 자신의 새로운 면모도 발견했습니다. 돌이켜보면 한국으로의 여행은 단순히 물리적인 이주가 아니라 세상에 대한 이해와 그 안에서 제 위치를 재구성한 변화의 경험이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제가 일하고 생활하는 국가가 아니라 제 존재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 만난 사람들, 배운 교훈들은 평생 저와 함께 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탈리아 기업의 한국 지사가 아니라 아예 한국 글로벌 기업으로 이직을 준비하고 있어요. 아마 이직을 성공하게 되면 아예 영주권 취득을 시도하지 않을까 싶어요. 비자 갱신을 위해서 유럽에 계속해서 들릴 필요가 없어지니까요. 이 여정을 되돌아보니 한국이 제게 준 기회와 경험에 대한 감사함이 가득합니다. 여정이 항상 쉽지만은 않았지만 항상 보람도 있었습니다. 발견과 성장 연결의 여정이었고 새로운 지평을 받아들인다는 것에 진정한 의미를 배운 여정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저는 정체성에 대한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한국과는 너무나 다른 나라에서 살면서 이 새로운 세계에서 제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자주 생각했습니다. 한국을 이해하는 것은 곧 저를 이해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 이탈리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찾고 서로 다른 점을 포용하고 비슷한 점을 축하하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경험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경험들이 저를 형성하도록 허용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까지 공부도 성공도 해보지 못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이런 기회를 준 한국에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표합니다. 그러면 더욱 재미있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은 그럼 겨울에는 빨래를 안 해요. 수도가 어니까 옷을 안 갈아입고 사는 거 아니에요. 한파에 영국에서 출장을 온 영국 여자가 큰 소리로 주인에게 따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빨래를 안 해준다는 것인데요. 어떻게 이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의 상위권 학생들의 교육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 알린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최근 중국 학생들의 교육 환경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동시에 한국 학생들의 높은 학업 성취도는 언제나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내용이라 제가 출장으로 중국과 한국을 동시에 다녀오게 되었어요. 저는 북경으로 먼저 출발했습니다. 비행기가 북적이는 중국의 풍경 속으로 내려갈 때 제 마음은 설렘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제가 살던 곳과는 전혀 다른 세계에 휩싸였습니다. 공항은 해독할 수 없는 문제로 된 표지판과 알아들을 수 없는 안내 방송이 울려 퍼지는 등 활기가 넘쳤습니다.
중국 여행의 중요한 테마가 될 언어 장벽과의 첫 만남이었죠. 저는 순조로운 수속을 기대하며 서류를 준비해 입국 심사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영어 의사소통을 할 의사가 없었어요. 어려움을 겪는 직원 때문에 일상적인 수속 절차가 장기간의 시련으로 바뀌었습니다. 제스처와 끊어지는 문구가 서로를 이해하는 수단이 되었지만 양쪽 모두 답답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항에서의 이 경험은 제 앞에 놓인 어려움을 처음으로 맛본 것이었습니다. 시설은 과거에 왔을 때보다 많이 발전했지만 일하는 사람들은 발전에 적응하지 못한 것 같아 보였어요. 공항을 빠져나와 호텔로 향하는 버스를 탔습니다. 여기에서도 언어가 장벽으로 작용했습니다. 길을 묻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저는 점점 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제 기대와는 거리가 먼 가혹한 환영이었습니다. 심지어 그거 아세요? 버스에 히터가 안 틀어져 있었어요. 하필 그때는 시베리아 기단이 중국을 강타했을 때였어요. 패딩을 입어도 찬바람이 옷 속을 파고들었어요. 버스는 심지어 달리고 있었고 영하의 추위에 히터도 없는 데다가 컨디션은 최악이었어요. 캐리어는 고정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직접 손으로 잡고 있었죠. 계속 다른 방향으로 굴러가려고 했어요. 여행 가방이 흔들릴 때마다 불안정한 상황은 불편함을 더했습니다. 제가 익숙해져 있던 효율적이고 편안한 교통수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정신없는 와중에 정말 멘붕이었어요. 결국 굴러가는 캐리어를 잡다가 갑자기 정차한 버스에 크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허리가 많이 놀랐나 봐요. 숙소에 도착해서 참을 수 없는 통증이 밀려왔어요. 숙소에 도착하자 하루의 시련은 더욱 커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등학생들의 교육을 연구해야 하니까 상위권 고등학생이 있는 집에 머물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예상치 못한 연착으로 인해 원래 도착하기로 한 시간에 늦었는데요. 약간의 이해를 기대했지만 그 대신 엄격한 규칙 준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짜증이 나 계셨어요. 융통성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억울했습니다. 제 잘못으로 늦은 건 아니었어요. 눈이 너무 많이 왔고 버스가 연착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중국어로 마구 화를 내셨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누구나 중국어를 할 줄 안다고 착각하는 것 같았어요. 심지어 인간관계에서 기대했던 따뜻함이 없는 경직성은 저를 고립되고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느끼게 했습니다. 다음날 허리 통증으로 치료를 받으러 가려고 했는데 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이 인근에 있는 병원을 추천해 주었어요. 거긴 제가 영국에서 익숙했던 서양의학이 아니라 중의학을 하는 곳이었어요. 서양의학에 익숙한 저로서는 예상치 못한 반전이었습니다. 치료 방법과 철학이 흥미로웠지만 제가 익숙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증상을 해결하는 것 같아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답답했어요. 인대가 늘어난 건지 뼈에 금이 간 건지를 알아야 이 동양의학의 치료를 받던지 할 텐데. 일단 눕혀놓고 침부터 마치기 시작했어요. 걱정 말라고 괜찮다는 소리만 반복했습니다. 영어로 해줬냐고요. 전혀요. 모든 것은 다 중국어로만 이루어졌어요. 제가 괜찮지 않은데 도대체 뭐가 괜찮다는 거죠.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추운 날 세탁에 대해 이야기할 때였습니다. 일주일간의 연구 결과를 조사하고 이제 한국으로 갈 차례였어요. 출발 전에 모든 옷들을 세탁하려고 했어요. 주인 아주머니는 놀라운 말을 꺼냈습니다. 날씨가 추우니까 세탁을 해줄 수 없다고요. 수도관이 얼 수도 있으니까 빨래가 불가능하다고 했죠. 그리고 웃으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걱정 마세요. 날씨가 추워서 땀을 안 흘렸으니까 옷을 그대로 입어도 돼요. 라고 당당하게 말했어요. 급한 게 있으면 손빨래를 하라고 권유했어요. 정말 중국에서 좋은 기억이 하나도 없었어요. 환경 조건이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생생하게 보여줬죠. 이 경험에서 가장 놀라웠던 점 중 하나는 제가 고국에서 얼마나 편리한 생활을 당연하게 여겼는지 깨달았다는 점입니다. 물과 같은 기본적인 편의시설조차 날씨에 영향을 받아 생활 방식을 바꿔야 하는 나라에 와 있었으니까요. 전 세계 생활 환경의 다양성과 사람들이 직면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명하게 보여줬습니다. 언어 장벽은 끊임없는 장애물이었고 모든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며 중국에 대한 제 인식을 형성했습니다. 저는 정말 집으로 가고 싶었어요. 중국은 최근 저희 연구소에서 빠른 발전 속도로 주목을 받는 곳인데
중국도 이러면 한국이라고 다른 게 있나 싶어서요. 하지만 일이라서 정말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중국에서 처음 경험했던 것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항은 효율성이 돋보이는 현대적인 경이로움으로 북적거렸고 기술 발전으로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직원들은 따뜻한 미소와 유창한 영어로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고 이러한 변화는 제 걱정을 덜어주었습니다. 공항철도는 정말 따뜻했어요. 심지어 앉아있는 엉덩이도 따뜻했습니다. 분명 중국보다 바깥 기온은 더 낮았는데 실내에 있으면 너무 따뜻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도 어려움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캐리어가 3개였는데요. 공항철도를 타고 급하게 내렸는데 캐리어 하나를 가지고 내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정말 끔찍했습니다. 이렇게 끔찍한 출장은 처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불행한 사건은 놀라운 친절의 표시로 바뀌었습니다. 곤경에 처한 것을 알아차린 지나가던 사람들이 저를 돕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그들의 걱정은 진심이었으며 낯선 사람을 기꺼이 도와주려는 마음은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분들도 계셔서 저는 분실물 보관소로 갈 수 있었어요. 이 만남을 통해 저는 한국인의 따뜻한 마음을 처음 느꼈습니다. 중국에서 느꼈던 고립감과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영어로 말하기를 엄청나게 잘 아는 것은 아닌데 제 말을 모두가 알아들었어요. 직원은 말이 별로 없었는데 제가 이야기를 하자마자 무슨 상황인지 바로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혹시 몇 번 칸에 탔었는지 기억을 하냐고 물어봤죠. 저는 친구한테 도착했다고 제 짐을 사진 찍었던 게 생각났어요. 운 좋게도 거기에 제가 몇 번 칸에 탔는지 사진이 찍혀 있었죠. 직원은 영어로 캐리어의 색이나 크기를 묻더니 다음 역에서 그 역에 상주하는 직원이 캐리어를 찾아서 내릴 거라고 했어요. 다음 역 분실물 보관소에 가면 바로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에 감동받았어요. 다음 역으로 가니 친절한 직원이 제 캐리어를 보관하고 있었어요. 캐리어 옆에는 더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안 찾아가는 가방 같은 것들이 많아서 전 한국 사람들이 엄청 부자인가 생각을 했어요. 다음 날 저는 한국에 있는 한의원을 가게 되었는데요. 제가 서양의학을 하는 곳으로 가지 않은 이유는 중국에서 어쨌든 중의원을 다녔으니까 치료를 계속 이어가야 할 것 같아서였어요. 그런데 한국 한의원은 놀라웠어요. 한의원인데도 첨단 물리치료 기계와 엑스레이 기계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한의사인데도 영어를 엄청나게 잘했어요. 발음은 어색했지만 다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저는 엑스레이를 이용해서 허리의 상태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큰 문제는 아니고 인대가 조금 늘어난 것 같다고 했어요. 통증의 원인을 여기서 찾을 수 있었죠. 진단을 받아서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서울에서의 하루하루는 한국 문화에 대한 저의 이해를 깊게 해주는 작지만 의미 있는 만남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런 순간 중 하나는 현지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였습니다. 외국어 서비스 키오스크가 설치된 이 레스토랑은 주문 과정을 매끄럽게 처리해 주었습니다. 서버는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지는 못했지만 제스처와 따뜻한 미소를 통해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했습니다. 이 경험은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통해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한국인의 능력과 소통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숙소로 이동하면서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는 여정은 계속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한국 문화의 또 다른 따뜻한 면모 즉 노인과 약자에 대한 존중과 공감을 경험했습니다.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노약자석이 아닌데도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참으로 따뜻한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승객들의 친절 덕분에 쉽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작은 배려의 행동은 언어와 문화를 초월한 사회적 공감을 강조하는 뜻깊은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되돌아보니 중국에서의 시간과 한국에서의 시간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따뜻함 효율성 첨단 기술은 중국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낯선 이방인의 친절함 능숙한 영어 실력 높은 수준의 서비스는 현대를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깊은 공감과 공동체 의식을 유지해온 한국의 모습을 그려주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중국이랑 똑같은 상황이 있었어요. 주인은 정말 미안하다고 하면서 극한의 한파에 이번 주는 빨래를 돌리면 안 될 것 같다고 했어요.
아파트 전체 수도가 얼 수 있다고 하면서요. 그녀는 다시 중국에서의 악몽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주인에게 짜증을 냈어요. 그러면 이 옷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한국은 겨울에는 그런 빨래를 안 해서 입어요. 주인은 화를 안 내고 친절한 말투로 함께 빨래방에 가자고 했어요. 설마 한국 사람들이 옷도 안 빨아 입겠냐고 하면서요. 추운 날씨와 물 문제로 빨래가 큰 숙제였던 중국에서의 경험을 떠올려 보면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세탁소에 들어서자마자 세련되고 현대적인 디자인의 세탁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효율 세탁기와 건조기가 벽면을 따라 길게 늘어서 있었고, 각 세탁기에는 영어를 포함한 여러 언어로 된 사용자 친화적인 사용 설명서가 있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언어 장벽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생각하면 이러한 즉각적인 접근성은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저는 첨단 기능에 흥미를 느끼며 세탁기 앞에 다가갔습니다. 디지털 디스플레이는 옷감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세탁 모드를 제공했는데, 이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수준의 맞춤 설정이었습니다.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덕분에 옷감에 적합한 설정을 쉽게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눈에 띄는 또 다른 측면은 결제 시스템입니다. 신용카드나 휴대폰으로 결제할 수 있는 현금 없는 시스템이었어요. 편리하고 번거로움 없는 결제 과정은 다른 곳에서 외화 동전을 더듬으며 결제해야 했던 것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습니다. 세탁물을 기다리면서 더욱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추가 편의시설을 발견했습니다. 무료 와이파이 좌석이 있는 작은 라운지 공간, 심지어 커피 자판기까지 있었습니다. 이러한 세심한 배려가 세탁이라는 일상적인 작업을 더욱 즐겁고 편안한 경험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영국에 있는 빨래방이랑은 차원이 달랐어요. 역시 한국 사람들은 옷을 안 빨아 입는 건 아니구나 생각했어요. 저는 연구의 일환으로 서울 대치동의 유명한 학원의 번화가를 조사했어야 했는데요. 미팅이 예정되어 있는 학원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어요. 대치동 거리를 걷다 보니 블록마다 질비하게 늘어선 학원의 수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수학부터 영어까지 각기 다른 과목을 상징하는 한글, 현수막과 간판으로 장식된 건물들이 활기차면서도 혼란스러웠어요. 대부분의 이름은 심지어 얼마나 비슷했는지 몰라요. 학생들은 이 복잡한 곳에서 자신이 가야 하는 곳을 향해 똑바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저만 홀로 있었습니다. 저는 지도 앱에 의존해서 열심히 걸었는데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출발점에서 멀리 벗어났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학생과 강사로 북적이는 똑같아 보이는 거리에서 방향을 잃고 미로처럼 얽힌 미로에서 길을 잃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길을 찾기 위해 길을 물어보려고 했지만 언어의 장벽에 부딪혔습니다. 제 한국어 실력은 부족했고 학생들의 발걸음도 빨라 도움을 요청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중국에서의 초창기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무력감의 물결이 밀려왔지만 상황은 달랐습니다. 좌절감이 절정에 달했을 때 친절한 손짓이 제 혼란을 잠재웠습니다. 당황한 표정을 알아차린 한 고등학생이 다가왔습니다. 그 학생은 지금까지 본 어느 학생보다 영어가 유창했어요. 저는 너무 놀랐죠. 걸으면서 그는 간단한 영어로 자신이 영어 학원으로 가는 중이라며 좀 더 익숙한 곳으로 안내해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언어의 장벽과 자신의 시간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의 열의는 따뜻했습니다. 같이 걸어가면서 저는 외국에서 유학을 다닌 적이 있냐고 물어봤는데요. 학생은 부끄러워하면서 한 번도 없다고 말했어요. 한국에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한 정도라고요. 이 짧은 대화는 한국 학생들의 바쁜 일정과 학업에 대한 압박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낯선 사람을 기꺼이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미팅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그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잘 지내라고 인사를 건네고 서둘러 자신의 수업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주변의 학생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감사와 감탄이 뒤섞인 감정이 저를 가득 채웠습니다. 한국의 높은 교육 수준을 제가 직접 느낀 순간이었어요. 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은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 1960년대부터 빠르게 발전해 온 이유를 찾을 수 있었죠. 지금은 고등학교 졸업률이 93%에 달할 정도로 높은 교육열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인재들이 더 자라면 얼마나 발전할지 기대가 됐어요. 교육이 빈곤을 치료하는 백신 역할을 하게 된 아주 성공적인 사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교육이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준 출장이었어요. 이전 중국에서의 기분 나쁨은 다 잊혀질 정도였습니다. 언어 능력, 의료 서비스, 사회적 태도 등에서 극명한 차이를 발견했습니다. 친절함과 유창한 영어 실력이 돋보였던 한국에서의 경험은 깊은 인상을 남겼고 한국인의 뛰어난 교육 및 언어 능력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 소리 좀 그만해라. 너 그냥 한국병이야. 한국 갔다 와서 그렇게 된 거야. 이탈리아 디자인 대학교에서 이탈리아 여학생이 친구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요. 내용은 다 한국을 탓하는 내용입니다. 친구들이 왜 한국 때문에 싸우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름은 데이지고요. 저는 자연환경이 아름다운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자랐어요. 고등학교까지 여기서 보냈죠. 고등학교 때부터 가장 친한 친구는 피치라는 친구였는데요. 저희는 또래 친구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우정을 나눴습니다. 저희는 고등학교에 다닐 때부터 친구였는데요. 무엇보다 공통점이 많아서 그랬어요. 이탈리아 시골 마을에는 최신 트렌드나 화장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저희는 아니었어요. 이탈리아도 유럽에서는 선진국이지만 저는 더 재미있는 세상을 원했어요. 피치도 마찬가지였고요. 저희는 둘이 매일 영상을 찍고 화장을 하고 놀았어요. 저희는 디자인 대학으로 갔어요. 언젠가 저희의 브랜드를 만들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대학 생활은 새로운 경험과 발견의 소용돌이였지만 저희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걸 좋아하니까 즐거웠어요. 어느 날 의상실에서 밤샘 작업을 하고 있는데 피치가 흥분한 상태로 들어왔어요. 피치 손에는 전단지가 들려 있었죠. 이게 피치의 인생을 바꿨어요. 대학에서 6개월간 한국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내용이었죠. 피치는 눈을 반짝였어요. 언제나 앞서가는 것에 관심이 있는 친구였으니까요. 피치는 제가 봤을 때 저보다 더 용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같이 가자 데이지. 피치가 모험에 대한 기대감으로 눈을 반짝이며 외쳤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재미있대. 한국에 갔다가 돌아오면 그 이상으로 재미있는 나라가 없대. 저는 유럽도 아니고 너무 먼 나라인 한국이라는 나라에 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피치는 확고했어요. 꼭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피치는 혼자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저희는 처음 떨어져 지냈어요. 한국 생활은 거의 완벽해 보였어요. 저는 피치의 SNS에 올라오는 사진으로만 한국을 볼 수 있었거든요. 저는 우뚝 솟은 고층 빌딩과 활기가 넘치는 번화한 거리, 고궁과 현대 건축물이 흥미롭게 어우러진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문화산업의 중심지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한국은 이탈리아에는 없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많았어요. 피치의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가 얼마나 늘었는지 아세요? 한국은 피치에게 딱 맞는 곳처럼 보였어요. 인스타그램 피드에는 한국 백화점 팝업 스토어 뷰티 먹을 것들이 가득 올라왔지요. 이제는 피치의 친구들뿐만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도 피치의 인스타를 팔로우했어요. 저는 친구의 부재를 깊이 느꼈습니다. 나누던 대화는 시차가 맞물리는 찰나의 순간에 주고받는 짧은 메시지로 줄어들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나자 저는 피치가 보내는 메시지의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설렘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피치가 한국과 더 깊은 유대감을 느낀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피치는 라이브 방송을 틀어서 모르는 사람들과 한국의 삶에 대해 공유했어요. 피치는 낯선 사람들의 친절함, 대중교통의 효율성과 청결함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제가 피치의 방송을 보면서 가장 놀랐던 건 피치가 밤 8시가 넘는 시간에 혼자서 돌아다닌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래도 되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피치에게 시비를 거는 사람들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흥미를 보이면서 자기의 얼굴을 같이 촬영하곤 했어요. 피치가 보여주는 모습들은 놀라웠어요. 한국의 치안이 인상적이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보니까 전혀 다른 느낌이었어요. 손을 잡고 걷는 젊은 커플부터 활기차게 웃고 떠드는 친구들까지 거리에는 사람들로 활기가 넘쳤습니다. 방송 화면으로도 안전한 게 보였어요. 그리고 밤 8시 같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세요? 한국 사람들은 잠이 없나 봐요. 젊은 에너지와 예술적 분위기로 유명한 홍대의 활기찬 동네를 거닐다 보니 카페 테이블에 자신의 소지품을 아무렇지 않게 놓아두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피치는 대박인 걸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자기가 핸드폰을 놓고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했어요. 저를 비롯한 방송 시청자들은 모두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아무래도 이탈리아에서는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어도 가져가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웃으면서 피치는 걱정 말라고 하고 화장실에 다녀왔어요. 카페의 모습만 카메라에 있었죠. 놀랍게도 아무도 핸드폰을 훔쳐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피치는 기세등등하게 봤지라고 하면서 한국에서는 물건 훔쳐가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어요. 카페에는 한 무리의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웃음소리가 밤에 울려 퍼졌고 어린 자녀를 데리고 늦은 저녁을 먹으러 나온 가족이나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는 노부부의 모습도 고요한 밤에 정취를 더했습니다. 피치가 그렇게 6개월의 교환학생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저는 피치에게 궁금한 점이 많았어요. 피치는 정말 한국이기만 했어요. 저는 지긋지긋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제가 모르는 얘기만 미친 듯이 하는 사람을 옆에 둘 수 있겠어요. 결국 소리를 지르고 말았어요. 한국 그만해. 나는 가보지도 않아서 알지도 못하는 얘기를 왜 계속하는 거야. 그럴 거면 한국으로 가던가. 소리를 지르고 한동안 서먹했지만 피치는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그런데 피치의 상태가 이상했어요. 한때 그녀를 활기차게 만들었던 불안한 에너지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에 대한 갈망과 조용한 우울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재회에는 기쁨도 잠시 불안감이 감돌았습니다. 피치가 들려준 한국 이야기는 이탈리아에서의 삶과는 너무나도 다른 이야기였거든요. 피치는 저보다 용기 있는 친구였는데 말이 없어졌어요.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녀는 질서정연한 서울의 거리 한국 사회에 스며든 존중과 규율, 그리고 그곳에서 느꼈던 소속감이 그리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연기로 가득 찬 카페, 쓰레기가 널려있는 거리, 불규칙한 대중교통으로 가득한 이탈리아를 견딜 수 없다고요. 누구보다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서울에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어요. 피치가 걱정된 저는 친구들을 모아 한국을 방문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저걸 한국병이라고 불렀어요. 그나마 갔다 오면 나아지겠지 싶었거든요. 우울한 친구를 위한 선택이기도 했지만 저도 한국에 가고 싶었어요. 피치가 가 있는 동안 너무 부러웠거든요. 피치는 한국에 갈 핑계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중이었는데 친구들을 데리고 간다는 좋은 핑계가 생겨서 다시 생기가 돌았어요. 앨리스는 한국에 돌아간다는 기쁨과 친구들이 자신처럼 한국을 보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다른 친구는 가지 않는다고 했고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마음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이들은 고향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항은 효율성과 디자인의 경이로움 그 자체였고 그들에게 익숙한 혼란스러움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한국에서의 하루하루는 새로운 경험의 연속이었습니다. 이탈리아의 대중교통이랑은 달랐어요. 일단 깨끗했어요. 서울 지하철을 처음 탔을 때 저는 지하철의 청결한 상태에 깜짝 놀랐습니다. 대중교통은 지저분하고 방치된 곳이라는 인식이 강했던 도시에서 온 저에게 서울 지하철의 청결함은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지하철역에 내려서자 상쾌하고 시원한 공기가 저를 반겨주었고 도시의 무더운 열기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역 자체는 깨끗했고 바닥은 밝은 조명 아래 반짝반짝 빛났으며 벽에는 고향의 지하철을 장식하는 흔한 낙서와 포스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진정으로 놀라게 한 것은 열차 그 자체였습니다. 조용히 역으로 들어오는 열차의 매끈한 외관은 정말 새 것 같았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질서정연하고 청결한 느낌에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바닥에는 대중교통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쓰레기와 부스러기가 없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승객들이 주변 환경을 존중하는 태도였습니다.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조용히 탑승하고 자신의 자리나 서 있을 자리를 찾았습니다. 집단적인 책임감, 즉 공간의 청결과 평온함을 유지하기 위한 무언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직장인과 학생들로 열차가 가득 찬 피크 시간대에도 질서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열차 내부의 공기는 효율적인 환기 시스템의 덕분인지 상쾌한 상태를 유지했고 바닥과 좌석은 청결하게 유지되었는데 이는 승객들의 배려심이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지하철 좌석 제도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탈리아 지하철은 창문 쪽에 좌석이 붙어있지 않고 좌석끼리 등을 붙이고 앉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로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한국 지하철 좌석 배치는 창 쪽에 붙어 있으니까 그 사이로 사람들이 많이 탈 수가 있어서 좋다고 생각했어요. 이탈리아 지하철이 바뀌면 좋겠지만 그러려면 다새 걸로 바꿔야 하니까 힘들겠죠. 열차가 역과 역 사이를 순조롭게 이동하는 동안 저는 투명한 창문 너머로 지나가는 도시 풍경과 다양한 색과 빛이 어우러진 도시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 지하철에서의 경험은 대중교통에 대한 제 인식을 바꿔놓았습니다. 지하철은 단순히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효율적이고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사회를 반영하는 것이었죠. 저희는 시간을 잘 지키고 깨끗한 대중교통 시스템 덕분에 서울의 거리를 쉽게 돌아다녔어요. 미뤄지는 일은 없었어요. 피치는 또 신나서 라이브 방송을 했어요. 시청자들은 이탈리아에 있을 때보다도 훨씬 더 많았어요. 저희는 한복을 입었어요. 반응은 더 좋았죠. 매일 밤 호텔방에 모여 앉아 하루의 감상을 나누었습니다. 피치는 이전의 활발한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익숙한 불꽃으로 눈을 빛내며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들, 즉 모든 인사에서 드러나는 어른에 대한 존경심, 식사를 함께 나누는 공동체 정신, 현대적 가치와 전통적 가치의 조화 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예술적 감각과 트렌디한 카페로 유명한 서울의 매력적인 동네 성수동 거리를 거닐다 보니 깊은 만족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나가는 카페마다 디자인과 인테리어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올 때 풍기는 향긋한 커피 향을 통해 저마다의 개성과 스토리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공단 지역이었던 성수동이 창의성과 스타일의 중심지로 변모하는 모습은 저에게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오래된 창고를 개조해 세련된 커피숍과 예술 공간으로 탈바꿈한 성수동은 역사와 미래를 모두 소중히 여기는 도시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커피와 디자인을 모두 좋아하는 저에게 이 동네는 제 취향에 딱 맞는 천국처럼 느껴졌어요. 이탈리아에서 마주하는 카페들이랑은 차원이 달랐어요. 디자인 공간이었어요. 소박한 매력과 현대적인 미니멀리즘이 조화를 이룬 외관의 한 카페에 들어섰던 기억이 납니다. 내부는 노출된 벽돌, 따뜻한 나무 테이블, 부드러운 은은한 조명이 아늑하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곳곳에 식물이 장식되어 있어 도시적인 분위기에 푸르름을 더했습니다. 섬세한 디자인의 정교한 라떼가 거품 속으로 소용돌이치는 커피를 마시며 잠시 주변 환경을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카페는 조용한 오아시스처럼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으로 고객들이 휴식을 취하며 그 순간을 음미할 수 있도록 초대합니다. 은은한 대화 소리, 커피잔 부딪히는 소리, 은은한 배경음악이 일상의 교향곡을 만들어내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성수동에서 방문한 카페들은 저마다 개성이 뚜렷했습니다. 대담한 컬러와 기발한 장식으로 활기차고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곳도 있었고, 깔끔한 라인과 평화로운 분위기로 고요하고 우아한 곳도 있었죠. 하지만 이들 모두는 품질에 대한 열정과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성수동 곳곳을 돌아다니다 보니 아기자기한 아트 갤러리와 부티크 쇼, 그리고 이 지역의 초기 명성을 가져다준 오래된 재화 공장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옛것과 새것, 전통과 현대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성수동에서의 시간은 단순한 커피 투어를 넘어 창의성과 커뮤니티를 기념하는 문화에 몰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카페는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이 소통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주변에서 영감을 얻는 공간이었죠. 낮이 저녁으로 바뀌고 카페들이 어스름을 배경으로 따뜻한 불빛을 내기 시작하자 저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아름다운 카페와 활기찬 분위기의 성수동은 제 마음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소박한 행위에서 발견할 수 있는 아름다움을 세세한 부분까지 정성을 다해 만든 공간에서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죠. 여행이 막바지에 이르자 이번 여행이 단순한 외국 방문이 아니라 피치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위한 여정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피치의 한국병이 이해가 됐어요. 이렇게 예쁘고 새로운 것이 항상 있는 곳에서 지내다가 밀라노에가 얼마나 지루했겠어요. 밀라노에로 돌아온 후 몇 주 동안 저는 걱정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엘라이스를 관찰했습니다. 하루하루를 웃음으로 가득 채우던 활기차고 평온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조용하고 내성적인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꿈과 계획으로 가득했던 피치의 눈빛은 이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그리움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일상에 대한 말을 줄이고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서울거리의 먼 곳에 머물러 있는 듯한 생각을 했습니다. 가을이 도시를 호박색과 황금색으로 물들이자 피치의 우울함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평화로운 오후를 보내던 서울 창덕궁의 비밀 정원의 선명한 색채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피치의 한국에 대한 향수는 단순히 장소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라 그곳에서 찾은 소속감과 목적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자 밀라노의 거리는 축제 조명으로 장식되었고 공기는 멀드와인과 군밤 굽는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피치에게 축제 시즌은 단절감만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겨울철 남산 서울타워의 고요한 아름다움과 눈으로 뒤덮인 도시의 전경을 그리워했습니다. 밤이 저물어갈 무렵 피치는 새로운 각오를 다지며 저에게 다시 말했어요. 한국으로 같이 가자고요. 디자이너인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곳은 한국이라고요. 피치는 거의 눈이 돌아 있었어요. 하지만 저도 같이 미쳤나 봐요. 한국으로 가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피치는 뷰티 유튜브를 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한국에 대한 컨텐츠만 올리는 유튜브였는데요. 유튜브로 돈을 어느 정도 벌고 이후에는 우리의 브랜드를 한국에서 설립하자고 했어요. 자기는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하면서요. 그녀는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은 분주하게 준비했습니다. 저도 같이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도 피치에게만 의지할 수는 없어서 블로그를 시작했어요. 한국 콘텐츠와 한국 생활을 소개해서 그런지 블로그는 빠르게 팔로워를 확보했어요. 다행이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디에 있냐고요. 지금은 인천공항이에요. 비행시간이 아무래도 10시간이나 되다 보니까 이 얘기를 쓰고 있었거든요. 피치가 한국병에 걸렸을 때 저는 피치에게 소리를 질렀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미안해요. 피치는 자기의 행복을 찾아서 간 것뿐이니까요. 저희의 한국 생활은 이제 시작이에요. 저희의 소품 브랜드가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